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최화자라고 합니다. 요새는 전처럼 대를 잇는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문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집안도 나름 지역 유지로서 이름난 가문인데 하마터면 이 대가 끊길 뻔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의 대가 끊겼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맞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여자들 다 그렇듯 그저 부모님들끼리 결정하시다시피 해서 등 떠밀려 나간 자리였죠. 기대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또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남자 쪽이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하면서도 잘 웃고 제 말에도 귀 기울여 주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다정한지. 알고 보니 맞선을 본 남자는 누나 둘이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누나들 밑에 있는 막내라서 성격도 좋고 섬세한 거였더라고요. 숫기 없었던 저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 남자를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맞선이란 게 그렇듯 둘이 만나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바로 만남의 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남자와 몇 번 더 만나고 바로 집안끼리 혼담이 오갔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집도 구하고 혼수도 해가고 예물 예단도 주고받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답니다. 다정한 남편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무려 4대 독자였습니다. 남편이 장난식으로라도 자기네는 손이 귀한 집안이야 하면서 자기 아들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전혀 티를 안 내서 몰랐어요. 요즘은 결혼 전에 시누이가 몇인지 시모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따지고 결혼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딨습니까? 뭘 따져야 하는지도 모르던 저는 그저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들끼리 술 한잔 하시며 대화가 잘 통한 이후로 제가 물어보고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맞선에서 결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았던 저는 처녀에서 며느리로 180도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시집살이라는 걸 아주 그냥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아무리 중간에서 잘 하려고 해도 시누이가 둘에 시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막아주면 얼마나 막아줬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미리 말하지 않은 걸 생각하면 괘씸하고 사기당한 기분이라 남편에게도 화도 많이 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못 갔지만요. 퇴근한 남편에게 시모의 만행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가 엄마에게 누나에게 바로바로 화를 냈죠. 4대 독자인 남편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알고 있었죠. 남편이 큰 소리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남편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없을 때 그 불똥이 저에게 다시 튀어왔다는 거죠. 그래도 이 집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이라도 없었으면 화병 나서 알아 누웠을 걸 남편 하나만 보고 밤마다 울면서 버텨냈습니다. 집안일 다 시키고 구박하고 청소해놔도 더럽다고 생떼를 잡는 건 기본이고 맛있는 건 다 남편 앞에만 밀어주고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건 콩 한 쪽도 아까워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최진사댁 셋째 딸로 집에서 귀여움 받으며 컸는데 서러움도 그런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더 심한 건 역시나 4대 독자 집안이라는 거였어요. 4대 독자 집안답게 결혼하자마자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셨는지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릴 때부터 저녁 밥 먹을 때까지 집안 내력을 읊으시면서 저희 남편이 얼마나 귀한 씨인지 구구절절 잔소리 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도 닥달을 하시니까 빨리 아들을 낳아서 안겨드리고 좀 편해지고 싶었어요. 저를 향한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어쩌면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노력한 끝에
다행히도 첫째 애가 빨리 들어섰어요.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부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당연히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어야 한다면서 배도 만져보고 이상한 약도 지어다 주시고 안 다니던 기도도 다니시더군요. 어찌나 호들갑을 떠시던지 정말 아들을 낳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그런 불안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기대가 무색하게 첫째가 그만 딸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표정은 정말 싸늘했죠. 저도 힘들게 죽어라고 고생해서 애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이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역시 맥이 풀리더라고요. 태어난 딸 때문에 실망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왔던 아이였는데 태어나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펐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시부모가 얼마나 아들 졸라댔는지 생각하니 저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직 몸이 채 낫지도 않았는데 저는 딸 낳은 죄인이 되어서 고된 집안일도 눈치 보면서 해야 했고 딸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리고 소리내서 울어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노려봤기 때문에 애써 조용히 시켜야만 했어요. 어린 것한테 참 못쓸 짓 한다 싶었죠. 이 모든 상황을 만회하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둘째는 꼭 아들을 낳는 것. 그것만이 이 집안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남편과 노력해서 둘째를 가졌고 이번에는 다행히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하며 손녀딸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당신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을 안고 얼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걸 보는데 왠지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어요. 남편도 고생했다면서 꼭 안아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웃긴 게 대를 이을 우리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저보고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기도 하지만 제가 몸이 그리 튼튼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첫째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2년도 안 돼서 둘째를 바로 또 낳았더니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시부모를 열심히 설득해서 겨우 피해가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부모님이 얼마나 독한 분이신지 아무리 남편이 설득하고 제가 힘들어해도 뜻을 굽히시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부모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급기야 남편은 예비군 훈련 갔다가 묶는 수술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당시에는 나라에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하 제한 정부 정책이 계속되었던 때였죠.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 수술을 자원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남편은 그걸 이용했던 거죠. 그 핑계로 수술을 해버리고 돌아오니까 시부모님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더 이상은 저에게 셋째를 낳으라고 말씀하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훈련을 받기 싫어서 그랬는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 예쁜 말을 하니까 그땐 그런 남편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결국 셋째를 낳지 않아 아들이 5대 독자가 되어서 남편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 걱정도 많이 됐었나 봅니다. 덕분에 저는 이후로 시부모님과 별 갈등 없이 남편하고 애들하고 잘 살았어요. 큰딸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찾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시부모님들의 사랑이 나눠지진 않았습니다. 5대 독자 아들에 대해 시부모님이 원체 우리 아들만 예뻐하고 아들이 말썽을 부려도 오냐 오냐 하니까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무척 나빠졌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애 교육에 안 좋다고 말해도 어디 옛날 분들이 말이나 듣나요? 그저 손자는 뭘 하든 예쁘고 손녀는 늘 손자 거 뺏어 먹고 나눠 먹는 역할이니 밉다고 늘 타박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기가 죽어서 자랐죠. 지금 생각해도 딸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동생 잘 돌보라고 맨날 할머니가 잔소리하고 동생은 할머니를 믿고 기고만장해서 누나에게 대들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더 강경하게 나서서 아들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데 서슬퍼런 시부모님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엔 어릴 때 버릇을 바로잡아주지 못해서 점점 크면서 우리 아들이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안의 기둥 같았던 시아버님도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들이 대학 재수할 때 3년간 시름시름 하시던 시어머니마저도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님은 손주만 찾으시면서 아주 끼고 살았죠.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느라 지원한 학교에 다 떨어졌을 때도 타박하지 않으셨어요. 재수도 아낌없이 지원하신 만큼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많이 힘들어했죠. 결국 아들은 방황하면서 아예 공부는 놓아버리고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다니면서 재수마저도 실패하고 그로 인해 남편과도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최고 권력자란 걸 알고 자란 아들이 아빠 말을 제대로 들을 리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하는 말이면 시어머니가 다 맞다고 했으니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커서 아빠가 아무리 혼내도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다가 대학 실패 후 쏟아지는 질타를 피해 도망치듯 군대에 갔습니다. 이따금 휴가를 나올 때도 남편과는 대면대면했고 저는 부자 사이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고 싶었지만 오랜 감정의 골을 좁히기란 참 어려웠죠. 다정한 남편이 아들에게만은 끝끝내 엄격하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아마 아들이 더 잘못될까봐 걱정했던 거겠죠. 중간에서 저는 남편도 아들도 잘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아서 아들은 제대 후 독립을 하겠다면서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5대 독자 장손인 아들인데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그대로 두절돼 버렸어요. 이사한 집 주소도 안 가르쳐주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몇 달을 기다려보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곧 아들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닿은 아들이 부모를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도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사 확인만 될 뿐 저희 시부모님이 5대 독자라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기른 아들이 집안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아들은 어디선가 잘 지내다가 결국엔 부모 곁으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이 닿았는지 아들이 8년 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곤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 거라고 인사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8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으니 기뻐해야 할 남편은 아들에게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나갈 때도 제멋대로 나가더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 할 말만 하고 너같이 배은망덕한 자식 둔 적 없다.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어디 네 멋대로 살아봐라. 난 너희들 가족으로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찾아왔을 아들은 아버지의 성화에 결국 그 아가씨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보, 그래도 동준이가 제 발로 집으로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고 부모에게 인사시켜주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왜 그래요? 누구보다 동준이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아버지로서 품어줘야지.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날 밤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자 등을 동그랗게 말고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면서 아들의 사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도 본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배웅하면서 아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연락이라도 되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남편 몰래 아들이 서울에서 사는 집도 찾아가 봤습니다. 소박하게 원룸에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아들은 기특하게도 작은 중소기업이나마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망나니같이 자란 자식인데 못 본 새에 자기가 책임질 여자가 생겨서 작은 살림이나마 꾸려가는 게 그래도 철들었다 싶더군요.
그 후론 가끔 전화도 하고 반찬이라도 보내주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과거 빨리 아들을 낳아달라던 시어머니가 생각나 조심스레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마음에 안타까워서 아이를 갖는데 좋다는 한약도 챙겨주고 며느리 몸 따뜻하라고 옷까지도 사서 보내줬습니다. 아직 둘 다 젊은 나이니까 금방 애가 들어서겠거니 하고 마음 편히 기다리기로 했죠. 다행히 1년 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1년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인공수정을 통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도 혹시라도 유산될까 조심하면서 출산을 기다린 끝에 무사히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내심 아들을 바랐지만 저는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였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을 또 기다려보자고 남편을 잘 달랬어요. 저도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었으니 재촉하지 말고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제가 첫째 딸을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태어난 딸아이가 이쁜지도 몰랐는데 손녀딸을 보니 어찌나 이쁘던지요. 누구보다 아들이 딸을 낳고 예뻐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 잘하도록 자주 올라와서 살림도 도와주고 아들과도 많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도 대신 전해주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안 하고 듣고만 있더니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며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겁니다.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입을 벌리고 파랗게 질리는 모습에 저도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동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전 그만 머리가 아찔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5대 독자로 아주 귀하게 자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가다니. 저도 저였지만 남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돌이켜봐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른 채로 아들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픈데 그 아들이 대를 잇지 못했다는 사실에 일가 친척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예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고 독촉하셨던 순간이 떠올랐죠.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나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되어버렸죠. 아들을 보내고 나니 남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손녀의 거취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젊은 며느리인데 왕래도 자주 없었던 우리 집에 들여서 시집살이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손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손 꼭 잡아주고 집으로 내려왔죠. 우리 아들도 가구 없는데도 며느리와 손녀는 1년에 한 번 설마다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가더군요. 그저 고맙고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한참 젊은 나이인데 마음이 안 좋기도 해서 며느리가 손녀와 찾아올 때마다 재혼하라고 권하기도 했죠. 며느리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지만요. 아들이 떠나고 3년 후였어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겼지 뭡니까? 명절이 아닌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순간 재혼했구나. 말도 없이 재혼해서 벌써 임신이라니 싶어서 왠지 모를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 또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간 며느리가 해온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해서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저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품고 있는 아이가 3년 전 죽은 동준이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의 이어진 설명에 의하면 아들 부부가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를 낳은 이후 둘째를 낳기 위해 또다시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며느리가 병원을 찾아가 냉동 보관되어 있던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몇 차례 시도했다고 합니다. 사고 전에 이미 인공수정을 시도하던 중이었기에 죽은 아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병원에서도 계속 진행을 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정자를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 출산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놀랍게도 수정이 성공했고 며느리는 기뻐하며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남편도 정말 기절초풍하면서도 영훈이의 아이라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며느리의 손을 꼭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으면서도 남편과 약속한 둘째를 낳기 위해서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이 노력해왔을 며느리를 생각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대견해서 저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무사히 둘째를 출산했고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선물과도 같은 아이를 보면서 다시금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며느리는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합가를 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며느리가 고맙더라고요. 딸만 둘이었던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도 은퇴 후 이곳 근처로 이사해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큰 손녀와 작은 손주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삶의 낙이 되었답니다. 전 둘째가 아들이 태어난 걸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끊긴 대를 이어준 며느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보다도 남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편의 유산 상속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도 마쳤고 법적인 조치도 다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젠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눈 감을 수 있겠다고요. 5대 독자 아들을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고 손자도 없이 대를 포기하고 살며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저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우리 부부와 아들을 버리지 않고 희생해준 며느리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안의 기적과도 같았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